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이게 안면이 오래전부터 계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이게 처음 뵙는 분도 여기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들었던 분들은 오래전에 이렇게 만나서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 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웃잖아 이렇게 아마 제가 질타받을까 봐 걱정이 되었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다 해서 거의 밤 늦게 새벽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핀트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 이걸 영상으로 촬영해서 이렇게 하겠다면 제가 좀 더 정치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오늘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66년도 경북 청송 안덕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마 그 면소지에서 이렇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경주 동국대학교 국사학과에 성적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특별히 역사를 좋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성적 맞춰서 들어갔는데 그것이 또 제 체질에 이렇게 발굴 현장을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수업도 빼주고 해서 이렇게 겨우 이렇게 맞춰서 입문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밀려서 이제 앞으로 가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길로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발굴 현장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늘 강의할 때 앞에 부분은 경주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한 15분 가량 이야기를 하고 오늘의 주제 선도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선생님들 편안하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 손 들으셔갖고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에 올 때 보완하고 수정해서 제가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는 오랫동안 이렇게 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부족한 점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라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사실은 우리가 고고학적이라든지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를 받은 백제고 그 다음에 신라가 가장 늦게 만들어졌지만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룩하다 보니까 아마 승자의 역사가 기록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7년에 신라가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935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그 기간만 따진다면은 992년이죠. 1000년의 역사에서 8년이 모자라지만 우리는 그래도 1000년의 역사 이렇게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1000년의 역사가 참 대단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대부분 역사를 구분할 때는 기록이 없던 시대를 선사시대 보통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민족이나 그 나라가 문자를 가지고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 시대를 역사시대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시대가 들어오지 못하고 민족은 구성되어 있지만은 외국, 타국에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해 주는 시대를 원사시대라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의 기록들은 대부분 우리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의지하지만은 그 부정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책, 위지동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참고해서 기록합니다. 근데 이 타국의 역사는 우리의 기록을 할 때 정확하게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국 대륙의 역사가 수없이 많이 바뀌면서 또 역사책을 계속해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왕조가 바뀔 때마다 기록을 합니다만은 먼 타국에 있는 국가들은 그 전에 했던 역사들 그대로 반복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현실 반영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 초기의 기록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역사책을 보게 되면 삼국지, 위지동의전에 동이족들은 어떻게 표현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98년 정말로 1000년 역사죠. 근데 이제 이 역사가 우리 역사가 그렇게 되면 올해가 2023년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역사는 2020년 정도로 본다 이러면은 신라가 거의 1000년을 했기 때문에 한국 역사의 핵심 역사가 이 1000년을 어디를 중심으로? 경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겁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끊임없이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꼭 서울로 가고 싶고 서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꼭 지방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경주에 연고지나 친척이나 뭐 친구나 이런 사람이 없더라도 꼭 한번 경주는 다녀가 봐야지 하는 뭡니까? 의무감을 느낄 만큼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모든 생활 문화가 이 경주 신라 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꼭 고향 같은, 역사의 고향 같은 곳이 경주다. 근데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황룡사 빈터입니다. 황룡사 장육상 되어 있는 빈터에서 경주 남산을 바라보는 이 전경입니다. 근데 이 전경에 돌아가신 열반에 되신 그 법정 스님이 우리가 뭐 제일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무소유책입니다. 무소유책. 그래서 이 무소유책 첫 페이지를 딱 열면은 여러 가지 그 챕터가 있지만 그 첫 번째 제목이 불국사 복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법정 스님이 경주를 답사를 올 때 굴적굴적 경주를 떠나올 때 들린 곳이 황룡사고 폐사지고 불국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 불국사 복원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복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주를 표현할 때 그 첫 페이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불쑥불쑥 이렇게 그 찾아오는 곳이 경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가을이면 불쑥불쑥 찾아 나서는 경주, 신라 천년의 꿈이 서린 서랍을 초행길에도 낯이 설지 않는 그러한 고장이 경주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마저 이럴 정도로 일반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대중들은 얼마나 많은 경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신라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보니까 역사학자들은 약간의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국사기와 그 삼국유사는 이 신라의 역사를, 삼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당대의 역사가 아니고 고려시대에 와서 그 나라가 멸망하고 난 한참 후의 기록이기 때문에 모든 역사 자료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00년 전의 역사, 1100년 전의 역사를 초기에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정확하게 날짜, 일시, 시간까지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거의 100년을 전후하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기록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의 기록들은 굉장히 역사학자들은 검증의 검증을 이렇게 더하는 부분이 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경주를 표현하는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면 가장 흔한 것이 서라벌, 쇠벌, 서벌, 계림, 시림 이런 이름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역시 신라라는 이름도 그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표현되는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신라로 정해진 것은 그러니까 503년에 와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라라는 이름은 어떻게 됐냐면은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죠. 시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나라 이름을 정하지 않아 사라 또는 신라라고도 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또는 신라로 칭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많이 썼다는 거죠. 신하들이 저희 생각에는 덕업의 일신, 요 덕업의 일신은 덕업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망나사방은 사방을 망나한다는 뜻이므로 여기에 덕업의 신의 신자와 망나사방의 라자를 포함해서 신라라는 이름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이름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은 오늘날도 그죠. 오늘날도 압축할 때 앞자, 뒷자 이렇게 섞어서 표현하듯이 이런 방법을 대부분 우리가 따릅니다. 오늘날도 그 긴 문장들을 이렇게 줄여서 대부분 표현하죠. 그러니까 역시 신라도 덕업일신 망나사방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줘. 나라 이름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왕의 호칭도 정합시다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나라를 가진 임금은 모두 황제나 임금, 왕으로 칭하였습니다. 황제나 왕으로 칭하였습니다. 우리 시조께서 나라를 씌운 지 지금 22대에 이르기까지 단지 지방어, 방언으로 표현하기를 거서간, 차차움, 이사금, 마립간으로 칭하여 높이는 호칭을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올라갔다면 사투리로 지방끼리 쓰는 용어로 그냥 왕의 칭호를 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격식을 맞추어서 불러야 됩니다. 통일되게. 그래서 대외적인 어떤 명칭이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보니까 한마음으로 삼가 신라국왕, 신라왕, 신라국왕. 그러니까 신라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올리니까 왕이 그냥 수용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신라라는 이름이 국호로 정해지기 전에는 여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오는 신라와 관계되는 국호 이름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서나벌, 서야벌, 서라벌, 서벌, 사라, 사로, 계림, 신로, 계기, 구구타, 예설라 또 요게 신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라는 신라도 계속해서 사용했지만은 확정된 것은 503년도 와서 확정이 된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여기 307년에 나라 이름을 신라로 다시 정하고 또 377년에도 요 이전에도 신라로 나라 이름을 통일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또 왜? 강력한 왕권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각자의 육부촌이라든지 이런 데서 편의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377년 고구려를 따라 중국 전진에 들어갑니다. 중국 전진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신라 독단적으로 신라 힘 혼자만으로 그 중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이나 루트나 이게 뭡니까? 안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신이 중국 전진에 갈 때 따라서 함께 이렇게 중국에 들어가서 너희 나라 이름이 뭐냐 할 때 신라라는 이름을 이렇게 썼다는 거죠. 신라라는 이름을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비가 광개토왕비입니다. 광개토왕비에 보게 되면은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 왕릉비에서도 신라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전부터 503년에 확정되어 있지만 이전부터 그래도 신라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많이 다른 서랍을 이런 거에 비해서 더 많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직 마리간 때 정식으로 나라 이름을 신라라 정하였다고 보여진다. 그 다음에 신라의 지방은 육촌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라와 가야는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늦게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신라와 가야는 연맹부족이라 해서 각자 힘이 있는 여러 부족들이 합쳐서 하다 보니까 오늘날 보게 되면 화백회의가 굉장히 오늘날 기준에서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대 사회 기준에서는 왕권의 강력한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라는 이 강력한 경주 분지 중심의 어떤 세력들이 영역을 넓혀 나가서 확장해서 이렇게 하나의 연맹 국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가야는 결국 이 6개의 가야가 합쳐지지 못하고 조금씩 백제와 신라에서 이렇게 해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라에 복속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야가 멸망한 것은 500년대까지 와서 가야국이 있었고 굉장히 일본 지역이라든지 제철 유물과 관련해서 많은 유적들이 전파되고 교류되고 굉장히 뛰어난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에 대한 역사, 삼국 삼았을까? 이제는 어떤 면에서 명칭을 바꾸자. 고대 사회에서는 삼국을 중심으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국사, 가야사를 넣자라는 그런 학자들도 주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금 또 신라가 삼국 통일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 지역을 완전히
다 이렇게 확보를 하지 못했죠.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대륙으로 남겨두고 일정 부분만 이렇게 신라가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발해 국가와 통일 신라가 나누어져 있어서 이 시대를 우리는 흔히 그 통일기, 뭐 통일신라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만 또 북측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의 일부 역사학자들은 역시 이것도 남북국 시대, 유두공의 남북국, 발해사, 유두공의 남북국 시대를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역사 자료를 보게 되면 남북국 시대라면 현재 남한과 북한의 남북국 시대도 있지만은 통일신라와 발해와를 구분해서 남북국 시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라는 6개의 부족으로 나눠 있지만은 끝내 통합이 됐다. 그래서 삼국통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게 되면은 가장 중심이 중요한 것이 역시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주의 신라 왕경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것은 임금 왕자의 서울 경자입니다. 임금이 사는 도시, 수도.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 왕경이라 보통 표현하죠. 그래서 왕경이 지금은 우리가 수도가 서울입니다. 서울이지만은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서울, 부산, 대구, 동일하게 광주, 동일하게 뭐 일정한 기준으로 정책을 펼칩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서울, 왕이 사는 왕경의 도시와 지방의 도시는 어떠냐라면은 지배 복속 관계로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합천 대야성 지역이 가야 지역이 아니고 신라가 병합돼서 신라 지역이라 하더라도 사실 서울에 사는 이 경주 서울에 사는 사람 신분이나 직위하고 이 합천 대야성 지역에 있는 그 신분의 직위하고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이 납니다. 오늘날도 아직까지 그런 흔적이 잔존하죠. 공무원들 중에서는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 지방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대 사회도 동일하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관직을 줍니다. 경유이라 해서 서울에 관직을 주게 되고 지방은 외유이라 해서 지방에 관직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관직과 중앙 관직의 급수도 차이가 대부분 있듯이 고대 사회에서는 현재보다 훨씬 더 어떻겠습니까? 차별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신라라도 하더라도 지방과 서울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그래서 오늘날 그 영향이 있죠. 서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서울은 점점점 어떻습니까? 발전하니까 경제 규모가 발전하니까 도시 자체가 팽창하죠. 팽창합니다. 그 왕경과 경계선이 있는 지역을 경기지역이랍니다. 경기지역.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 뭡니까? 경기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서울 중심의 경계선에 있는 지역을 경기지역이다 보니까 경기도라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 경기도로 점점점 서울이 확장되는 그 비해 이 사회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평양 같은 부분은 원래는 예전에 굉장히 넓었습니다만은 왜? 모든 혜택을 가장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도시 자체를 점점 이렇게 줄여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혜택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평양은 줄어드는 그런 영향이 대부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유지하게 되면은 그 역사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은 고구려는 졸본성에서 국내성에서 평양성에서 끝을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제인은 한성, 그 다음에 웅진성, 사비성, 공주, 부여로 해서 이 끝이 납니다. 근데 신라는 왕이 사는 도시, 금성, 또 왕성, 왕경 이렇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그냥 이렇게 시작부터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확장이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그 도시의 중심은 가운데에 가 있어야 훨씬 더 쉽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난 다음에 신문왕이 뭘 합니까? 신문왕이 이제는 우리도 도시를 좀 넓은 데를 가자 해서 대구 달구벌, 그죠? 대구 달구벌 달성 쪽으로 신도시를 만들죠. 그런데 결국은 아직까지 확정적 삼국통일됐지만 확정적으로 왕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를 옮길 만큼의 힘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아 버린 거죠. 이 토착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대전으로 옮기는 것도 어렵고 행정 수도만 옮겼듯이 굉장히 고대 사회는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전통성을 유지하기에는 또 좋기 때문에 한 곳에 있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나중에 나옵니다. 도시계획 연구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시대별로 옮겨와서 새로운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은 도시의 변화 발전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지만은 같은 도시에서 계속 도시가 건설되다 보니까 파괴되는 부분, 새로 건축되는 부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한 도시계획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경주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발굴 조사를 해서 도로 유적이 나온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들은 확인될 부분입니다. 황금의 나라 신라, 그죠? 경도, 왕경에 1360방 했죠. 요 하나의 방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방이란 것은 사각형 구조물, 그러니까 우리가 모눈 종이를 방한지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방의 하나가 사각형 크기 하나 구조,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합니다. 사각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에 들어간다는 부분인데 요 크기가 160m 곱하기 140m 하나의 블록이 방입니다. 이게 1360개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도시계획보다 도시구역은 훨씬 더 정확하고 정연합니다. 오늘날은 도시계획 설립하려고 하게 되면 개인 사유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기술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반듯반듯하게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왕의 영토이기 때문에 반듯반듯하게 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거기에 17만 8,936호 가구 호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단위까지 가구 호자를 쓰는데 어떻게 이게 사람의 수일 것인가? 그래서 고대의 인구 수는 1호당 5명 정도 산출합니다. 요즘 우리가 1호당 2인 가구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고대 인구 측정법은 5명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거의 90만 전후, 100만의 전후 가깝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과연 경주 신라 왕경에 100만이 살았을까 했을 때는 이 현재의 경주 지역으로서는 불가하죠.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마 17만 정도가 살았을 것이다. 근데 이 17만이 얕잡아 볼 것이 아니고 오늘날 1700만 명보다가 더 많은 인구 밀집도라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일본의 수도였던 나라인 평성경에는 10만 정도 인구입니다. 그 거대한 중국 대륙의 중국의 장안, 오늘날 서안입니다. 이 시안의 인구가 100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고대 신라의 인구 17만은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죠?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국을 거쳐서 이 마지막 이 경주가 실크로드의 종착점입니다. 실크로드의 또 출발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계통의 파키스탄 계통을 지나오면서 그 많은 뛰어난 유물들이 어디 나옵니까? 경주 대능원 속 고분에서 천마총에서 대능원에서 끊임없이 로만 글라스 황금제 유물들이 그대로 나온다니 그만큼 교류가 됐다. 그러고 모두 수치로 밥을 해먹었다. 이것은 나중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스님이 깜짝 놀랍니다. 신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300년 지나서 대구 경산에서 경주 지역으로 순행을 왔는데, 답사를 왔는데 깜짝 놀랍니다. 저는 아직 미얀마를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미얀마 사진들을 보게 되면 그 밀림 속에서 끝없이 많은 수의 첨탑처럼 탑들이 밀림 속에 아마 그러한 모습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주 오니까 사사성장 탑탑 안에 그죠? 한자를 두 개 쓰는 거는 한자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절들은 성장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많고 탑탑 안에
탑들은 날아가는 기력이 줄줘야 돼요. 신라가 멸망한 지 300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 월성을 발굴하게 되면은 신라 월성이 신라의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궁궐인데 그러면은 신라가 멸망했으면 그 위에 고려시대 유적도 있어야 되고 조선시대 유적도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발굴조사에서. 왜? 아마 거기는 고려시대 사람이나 조선시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기는 신라 왕궁이었기 때문에 왠지 불가침 지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 유적들 위에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유적이 거의 없고 극히 일부밖에 없다는 부분이. 보시면 아마 이렇게 바둑판처럼 도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바둑판 도시. 그러니까 바둑판 도시. 자, 보시면 경주의 위성 사진입니다. 경주 도심의 위성 사진. 이렇게 도시가 반듯반듯합니다. 반듯반듯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도를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서 다 유지를 없애고 반듯반듯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도로를 만들었던 것은 나라가 바뀌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도로 가운데 집 짓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로는 도로 기능을 끊임없이 유지하게 됩니다. 단지 그 도로가 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그 도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생존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도 식물도 자라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살지 않으면 식물이 자라야지. 왜? 도로를 만들 때 특히 신라의 도로는 어떻습니까? 강에 있는 조그마한 이렇게 밤자갈, 조그마한 이렇게 밤 크기 자갈들을 쫙 이렇게 깔고 다지고 또 모래 다지고 마차 다니고 이 수백 년을 다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도로 자체가 단단한 시멘트처럼 딱 굳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가 멸망하더라도 어떻게 흙이 이렇게 태풍에 이렇게 쌓인다 하더라도 뭡니까? 작은 풀 정도만 이렇게 거기서 자랄 수 있지 큰 나무들이 뿌리 내려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 부분은 폐허가 돼도 불모지의 땅으로 쭉 넘겨져 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어차피 뭡니까? 곡괭이도 안 들어가고 농사도 안 되는 불모지 땅은 잘 되는 공간에 필요 없는 돌들을 거기에 버려두겠죠. 그래서 오늘날 농로길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농로가 정리되지 않은 구역을 보게 되면 이 경운길, 농로길이 다 160 곱하기 140m 반듯반듯하게 나와 있다. 그 다음 아직 보십시오. 개발되지 않았던 월성 주변의 부분도 어떻습니까? 왠지 모르게 느낌이 제 얘기 들으니까 사각형으로 반듯반듯하죠. 왠지 모르게 사각형은 좀 반듯반듯하고 도로가 좀 이어진다는 느낌이 아니습니까? 이게 논두렁길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대로 도로 유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 지역의 지금도 도심도 지하실이 없는 건물들은 파괴되면은 도시유적들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30cm 밑에 나올 수도 있고 2m 밑에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요즘은 경주 지역에 전선 지중화를 많이 합니다. 왜? 전선 지중이 대부분 다 도로 옆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이게 신라시대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 있는 부분이 대부분 이렇게 신라시대의 밤장을처럼 나오죠. 그대로 남겨져 있다. 그러니까 이 신라시대 도로를 고려시대 사람도 쓰고 조선시대 사람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위에 신장로를 덧대고 오늘날 아스팔트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걷게 되면은 어떻게 최하부에는 신라시대의 도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라의 17만 명이 정도가 살았기 때문에 흔히 농담이 아니죠. 신라 경주 지역은 어디 지역에 파도 유적이 나온다는 게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천년 동안 그죠? 수십만 인구가 계속 살면 빈틈이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3층 이상의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드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파더라도 대부분 다 유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보시면은, 경주는 분지로 이렇게 딱 나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 여기 서쪽입니다. 서쪽이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산, 스악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스악이라고 합니다.
동쪽에 있는 산은 우리 토암산 또는 가까이 한다 이러면은 명말산.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렇게 남산. 이렇게 여기 이게 월성입니다. 월성. 신라 시대에 가장 오래 사용했던 궁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죠. 신라의 궁궐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초기의 궁궐은 금성입니다. 금성이고, 금성이 한 500년대, 400년대까지 아마 이렇게 주 역할을 하다가 한 400년대 이후에 신라 멸망까지가 아마 주로 사용했던 것이 아마 월성입니다. 월성. 그러니까 임금이 때에서 재성 이렇게 보통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제 월성이고, 이 월성을 중심으로 신라 시대 궁궐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자금성에 가보게 되면 자금성 앞에 굉장히 큰 이렇게 뭐 인민광장도 있어, 광장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중국의 그 자금성 앞에 우리 신라 시대와 동일한 스안이 장안이니까 거기에 도로를 보게 되면 도로 폭이 120m입니다. 도로 길이가 120m가 아니고 도로 폭이 120m. 일본의 나라의 평생금 앞에는 도로 폭이 80m. 야, 그러면 신라는 당연히 최소한 안 돼도, 그죠? 80에서 120이니까 100은 돼야지. 중간치 이렇게 합산하면 100이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거는 최고 폭이 23m 밖에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지리적인 지형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당의 장안성이나 일본의 나라의 평성형은 궁궐이 북쪽에 있습니다. 왜? 중국의 도시계획을 모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북쪽이 궁성이고 이 남쪽을 향해서 큰 도로를 쫙 펼쳐지고 좌우 쪽으로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도로 폭이 넓은 것은 뭡니까? 큰 군대 열병할 때, 군대 군사가 어때 전쟁터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외국 사신 올 때 큰 하나의 뭡니까? 장이 형성되고 공간이 마련하기 때문에 하나의 광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그 나라 수도는 여의도 광장처럼 꼭 단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대부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장의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신라는 어떻습니까? 이 월성이 경주 남쪽에 있다 보니까 북쪽으로 도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독특하게도 남쪽에서 물이 북쪽으로 흘러가고 동해 쪽으로 바다 쪽으로 가는 지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주는 어떻습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포항 쪽으로 물이 형성강 쪽으로 흘러서 동해 바다가 되기 때문에 지형이 남쪽이 높다 보니까 남쪽에 궁궐이 형성되고 북쪽으로 도시를 만들다 보니까 아마 지리 지형 때문에 아마 도로폭을 그 광장을 아마 만들지 못하고 아마 다른 일정 지역에 아마 이 서학 일대 지역에 아마 이렇게 군사시설, 열병했던 시설들을 아마 만들었으리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위치는 찾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에 아마 그런 광장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제가 선생님들 보시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요 일대진. 그러니까 어떤 면에 보면은 이 신라 도성에서 보시면은 선도산입니다. 맞나요? 옆에서 보니까 선도산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더 뾰족하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이 선도산은 어쩌면 신라 역사를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습니다. 선도산은 신라 역사의 출입구입니다. 관문이죠. 그만큼 중요한 산입니다. 왜? 이 선도산에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선도산성, 나라를 지키는, 수도를 지키는 이 튼튼한 선도산성이 있습니다. 선도산성, 그 안에 중요한, 신라에는 정말로 소금이 뭡니까? 진짜 소금이다. 그죠? 먹는 짠 소금이 진짜 정말 귀한 금이기 때문에 소금입니다. 그죠? 그 소금 창고가 이 선도산성 안에 있습니다. 경주 남산성 안에는 뭡니까? 곡식과 무기를 보관하죠. 그 산성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산성이 앞서 뭡니까? 이 선도산은 신라 시조 박격개서를 물론 박격견서의 탄생서라는 나전과 관련되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성모가 이 선도산에서 자리를 잡아서 신라의 시조를 낳았다. 그런 설화가 있을 만큼, 그런 기록이 있을 만큼 굉장히 신성시했던 산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이후에 신라 삼국을 통일했던 박석김 중에 가장 강력했던 김씨. 그 김씨 중에서도 신라 삼국 통일을
완수했던 태종 무열 왕계 김씨의 성역화 곳이고 그 사람들이 잠드는 영면한 곳, 영원불면의 장소가 이 스앗 고분공원인 스앗 고분공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앗 고분군이랍니다. 그 이전에는 이 선도산이 경주 왕궁에서 이렇게 보이고 어느 지역에서 보더라도 북쪽에 있는 뭡니까 황성공원 일대 지역에서 보더라도 어디 보이더라도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이 선도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역사적인 자료, 기록, 이름도 엄청 많습니다. 선도산, 그죠? 서아, 서연산, 서술산,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잘하시네.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는 것은 그만큼 많은 뭡니까? 역사 기록이나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게 남천에서 봐도 이 선도산은 전체가 딱 보입니다. 선도산. 보이죠? 경주 어디 철길에서 봐도 이렇게 뚜렷하게 선도산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경주 남산에 굉장히 많은 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토암산에는 석굴암 불국사에 있지 굉장히 많은 그죠? 불상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신라 사람들이 남산을 토암산보다가 더 숭앙해서 불상을 새겼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양질의 화강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새길 수 있기 때문에 불상을 많이 새긴 겁니다. 아마 토암산과 선도산도 양질의 화강이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불상을 새겼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석굴암 같은 압조권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염원, 신라인들의 그 정말 피난 염원 때문에 그 큰 돌을 조각해서, 그죠? 석굴암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우리 선도산, 선도 성무가 자리한 성모사 옆에 있는, 그죠? 아미타 삼전불.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 본전불은 안산나무로, 그죠? 안산하면은 불상을 조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생사지에 있는 불상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새기기가 어렵지만은 새깁니다. 왜 새기겠습니까? 새기기 어려운 부분에 왜 새기겠습니까? 여기에는 무조건 새겨야 된다. 이 장소에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 석굴암을 만들든지 아니면 불상을 조각하든지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상징 포인트, 그죠? 랜드마크죠. 왜 선덕이왕이 황룡사의 구층탑을 세워서 경주 시내에 있는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저 높은 황룡사가 보여서 중심으로 합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영원할 수 있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숲이 가려서, 지금은 선도산에 숲이 가려서, 그죠? 우리가 쉽게 멀리서 보고 망원경으로 봐야 뚜렷하게 보이지만 예전에는 정말로 민둥순이 사이였고 거기에 화려하게 거대한 건물이 있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기가 밤에 등불이 켜집니다. 그죠? 등불이 켜지고 비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두려운 겁니까? 어두운 칠흑 같은 밤 속에 걸어가도 저 멀리 조그마한 불빛 하나만 있어도 뭡니까? 안도의 마음을 가지고 갈 길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신라 사람들이 삼국 통일을 염원하면서 결국은 통일을 이루었던 문무왕이 여기에, 태종 무열왕이 여기에 잠들었지만 그 이전부터 그죠? 그러한 염원을 가지고 설계한 곳이 이 서학동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에게 어떻게 이 고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분 무덤을 만들 때도 경주 시내에 있는 대릉원에는 어떻습니까? 작은 무덤, 큰 무덤, 올망졸망하고 또 지금 그 탕파면 지하에 묻혀 있는 봉분도 없는 흔적도 없는 무덤들이 너무나 많이 혼재해 있습니다. 파고 또 그 무덤을 파괴하고 또 쓰고 겹겹이 씁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이제는 왕권이 강화되니까 서학 지역에는 왕들은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그죠? 일정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계획적으로 딱딱딱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의 서학 지역에 있는 그죠? 태종무열랑 이 고분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이 경주 시내에 있는 여러 왕들이 이렇게 혼잡해 있는 것보다는 정연하게 위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게 되면은 이 서학동은 경주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신라시대 초기 사람들은 이 형산강을 넘지 못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제한적인 경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했지만은 신라가 삼국 통일을 준비하면서 개발한 신도시가 서학동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도시지역들이 발굴하면 계획 속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었던 집들을 제가 몇 곳 발굴했는데 그냥 도시 유적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사는 그만큼 중요한 터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모사, 그죠? 성모사. 선도성모가 불교 행사를 좋아한다. 선도성모 수의불전 삼국유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내용이 진평왕 시대의 안흥사에 그 어진 행실을 많이 하는 지혜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죠? 그녀가 새롭게 불전을 새로 수립하고자 하였으나 힘이 부족하여 못하더니 꿈에 한 선녀가 아름다운 자태로 머리를 보옥을 꾸미고 와서 위로하여 말했다. 나는 선도산의 신모이다. 내가 불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것이 반가워. 금 10근을 시하여 돕고자 하니 내가 앉은 좌석 밑에 금을 찾아다가 주장 부처님 3분, 이제 보사까지 와서 삼존보를 꾸미고 53벌, 53명과 66성중을 그리고 여러 전신들을 오학신들과 함께 벽에 벽화로 그림을 그리라.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렇게 좋은 기운이 있으면 아마 이렇게 진병길 원장님도 아마 원래는 이렇게 꿈속에 아마 신경지역 문화재 전시관이 아마 이렇게 누가 후원에 의해서 아마 새롭게 이렇게 단장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이 도움을 주사합니까? 선도성모. 그죠? 신모는 원래 중국 황실의 딸 이름으로 사소했다. 그죠? 사소했고 일찍이 신성의 술법을 체득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면서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가 솔개 발에 편지를 메어 붙여 이르기를 솔개가 머무는 곳을 따라서 집을 삼으라. 그래서 이 선도산의 솔개가 머무겠죠. 이 선도산의 솔개가 머물면서 이 산 때문에 뭡니까? 서연산, 서ян다. 신모는 오랫동안 산나라에 자리를 잡고 나라를 위해 보위하고 신령한 이적이 많았다. 그죠? 삼국유사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삼국사기에 나온 그 기록은 좀 믿을만하고 삼국유사에 나온 이야기는 좀 야사 같다 이런 생각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역사 연구한 사람들은 삼국사기가 한쪽 수리 박히면은 삼국유사도 한쪽 수리 박힙니다. 우리가 역사학자 연구할 때 삼국사기로만 갖고 역사 연구할 수 없습니다. 양쪽의 수레바퀴를 끌고 가서 대부분 대비하고 비교하죠. 그래서 이제 김부식이는 뭡니까? 정통적인 대학자에다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의 아주 우수한 자료들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역사 기록을 쓰고, 이런 스님은 평생 젊었을 때부터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발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실증적 현장을 가보고 다 확인하고, 아직도 분황사에 가니까 이 아들 설총이 원효스님이 아버지 원효스님을 화장하고 난 다음에 그 뼈를 갈아서 흙과 섞어서 아버지의 흙을 만든 소조상을 만들었는데, 이 설총이 효도심이 너무 강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를 보고 문안하니까 이 아버지 원효가 만들던 흙 소상이 너무 감동해서 아들 쪽을 돌아다 봤다. 그래서 이 원효의 소상이 목이 삐딱하게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지금 분황사에 와보니까 아직도 고개 돌린 원효의 소상이 그대로 있다. 본인이 직접 뭡니까? 현장을 답사하고 기록합니다. 물론 개인 혼자 하다 보니까 모든 그 방대한 자료를 연도까지 정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에서 제외됐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이 삼국유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삼국사기에는 역사사자 쓰는데 왜 삼국유사는 역사사자 쓰지 않고 일사자를 써요? 합니다. 왜? 삼국에 남겨져 있는 일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삼국유사는 역사사자를 쓰지 않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그죠? 삼국사기는 삼국유사, 남겨져 오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록과 현장 답사가 그대로였기 때문에 삼국사기가 삼국유사죠. 그렇기 때문에 삼국유사에서 이렇게 서연산을, 그죠? 서연산, 서악, 선도산을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쓰는 것은, 그죠? 경주 남산의 기록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이만큼 있나요? 없습니다. 물론, 그죠? 삼국유사에는 물론 그 경주 남산에 대해서 뭐 설화, 스님 대한 설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아예 한 산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산은 어디? 경주 선도산 뿐이다. 토암산도 명활산도 아니란 겁니다. 그만큼 이 선도산이 아직까지 안 알려지죠. 왜? 학자들에게 단지 딱 오게 되면은 우선 고객자들이 태종무열왕밖에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왜? 그죠? 그 뒤에 왕릉들 나중에 나옵니다. 다 각기 이렇게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선도사는 이름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선도 뭡니까? 선도. 신선이 내려준 3000년에 한 번씩 곤륜산에서 열매를 맺는 복숭아. 그것을 먹게 되면 불로 장생하는 이 선도. 그죠? 그 산입니다. 산 이름만 봐도, 그죠? 방향성을, 물론 도읍의 남쪽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 합니다만은, 거기에 비해서 뭡니까? 이름을, 그죠? 이름을 토암산과 함께 굉장히 좋죠. 토암산과 함께 굉장히 뛰어난 이름으로 나름대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신모. 넘어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앞에 이 보이는 선도산 마의 삼전불. 정말로 미소가 뛰어납니다. 이 미소가 이렇게 약간 보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에 있을 때 이런 바위에 조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필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염원이 없다면 그것도 종교적인 일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 염원이 아니고 정말로 필사적인 종교적인 신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뭔가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어떤 조각가가 여기에 하겠습니까? 정말 국가의 왕권의 명령에서 저기는 정말로 불멸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했기 때문에 조각을 한 거죠. 그런데 본전본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옆에 있는 협시보살까지는 왜? 협시보살들은 이렇게 좀 더 섬세하죠. 왜? 뭐 장신구 같은 거 많기 때문에 도저히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옆에 아래에서 만든, 그죠? 이 바닥에서 만들었고 난 다음에 올라서 가져가서 씌웁니다. 그런 흔적들이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협시보살의 대자는 어떻습니까?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왜? 한꺼번에 만들어서 옮겨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기 보면은 뭐 수십 톤 되는 걸 여러 사람들, 힘센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힘도 센데 이렇게 짊어지고 이렇게 목도에서 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가파른 경사 지역에 정말로 이 옮기려면 수백 명이 길을 닦고 길을 내고 옮겨가고 정말로 이렇게 고인돌 만들듯이 진짜 포장해서 고이 그죠? 부서지지 않도록 아마 갖는 그런 염원들이. 다시 되돌아가면은 보시면은 느껴진다는 거죠. 딱 어딜 봅니까? 정상에서도 딱 서쪽으로 쫙, 그죠? 종교적인 개념으로 극락정토 서방을 바랍니다. 왜? 이 아래에 수없이, 지금은 선생님들이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가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요 넘어가면 이게 고기가 있습니다. 그죠? 소태고기를 합니다. 여기에 고기 장매고분, 장산고분이라 하는데 그 좌측에 있는 산 전체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대형 고분들처럼 쫙 선도산 일대 전체가 대형 고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간 아마 이 수목 정리를 하고 진백이 원장처럼 이렇게 노력만 해준다면 정말로 이 장산 고분은 정말로 엄청난, 정말로 새로운 아마 뭡니까 대릉원이 하나 또 새로 생길 겁니다. 거의 1000개 이상의 대형 고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 일대가 문화재 그 지표조사에서 나기 때문에 그것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잡는 사람 어디 가고 싶겠습니까? 이 선도산의 고분들 어디 가고 싶습니까? 극락정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보고 이 산에 보고 여기에 묻히고자 살았을 때 뭡니까? 예전 사람들은 그죠? 종교적인 개념이 내세가 있습니다. 그죠? 환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싸워서
국가에 충성하고 임금에 충성하고 부처를 믿으면 다음 생에는 분명히 내가 뭡니까? 새로운 신부로 좋은 신부로 태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테러하는 사람들, 우리는 테러지만 그 사람들은 뭡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냈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렵긴 하겠지만 왜? 다음 생에, 다음 기회에 내 모든 것이 보상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그 불상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신라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여기에 새겨야 되는지 그 간절함이 이 불상에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불상의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 학자가 많이 있지만은 650년에서 620년 사이 정도 되는 것. 그러니까 7세기 초기 정도. 그러니까 신라가 660년에 백제를 통합합니다만 백제 삼국 통일 이전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이 불상을 중심으로서 이 바위를 깎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요 사진을 보고 이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선도산에 우리가, 대릉원처럼 이렇게 무질서하게 방향성도 없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1호분이 나옵니다. 1호분. 1, 2, 3, 4호. 요 아래에 이제 태종무열왕릉이 있죠.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나중에 이게 도표가 나옵니다만은 요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조선시대 같으면은 그 무덤을 어떻게 쓰냐라면은 위에 제일 높은 사람을 위에 쓰고 밑에 점점점 이렇게 무덤을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야고분, 가야 지역에 있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대형산 위에 있는 고분들을 보게 되면은 밑에서 거꾸로 이렇게 점점점 위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다릅니다. 밑에서 시작해서 고분을 만들었던 사람, 그다음 위에서 만들었던 사람, 벌써 뭡니까? 같은 법흥왕이라도 어떤가? 제일 아래에 법흥왕을 보는 사람도 있고, 제일 위에 법흥왕을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 고분의 이름을 지었던 사람은 추사김정희 선생님, 추사김정희. 그죠? 추사김정희 선생이, 그죠? 추사김정희 선생이 지금보다 20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 추사김정희 선생은 경주를 굉장히 자주 옵니다. 왜? 추사만큼 뭡니까? 글씨체에 관심을 가지고 예술체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왕이지라면 글씨체만 이야기하고, 그죠? 또 누가 하면은 뭐 감수이라면 문장만 이야기하는데, 뭡니까? 추사김정희는 글씨, 그 다음에 그림, 시서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골동품상에서도 가장 돈이 많이 나가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좀 와보니까, 여기는 뭡니까?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그 다음에 쭉 와서 이제 진지왕,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여기에 진지왕은 폐위됐죠. 그러니까 김춘추의 할아버지입니다. 김춘추 할아버지. 그리고 여기는 뭐냐라면은 문흥대왕.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황룡사 구층탑을 지었던 용수, 상무사는 일명 용춘이라 한다, 갈로 용춘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당연히 조선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세대가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학자들마다 다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지역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은 여기 1호하고 2호 사이가 너무 단이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마 독립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요것을 가장 먼저 만들고 나머지 2호 만들고 4호 만들었는데 요 1호와 2호 사이는 굉장히 어떻습니까? 간격이 넓습니다. 간격이 넓은데 뭡니까? 2호하고 4호 사이에 요 가운데는 뭡니까? 여기 하나 쏙 빠져야 여기 하나 쏙 빠지면 어떻습니까? 간격이 일정하고 여기 4호에서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 더 생기더라도 태정무열왕하고 이렇게 뚝 떨어져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주시하게 있다는 거죠. 잠깐만 여기 또 보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죠. 잠깐만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요 위에서 1년이 조르륵 내려오면서 나중에 여기가 요거 태종무열 뭡니까 이제 김유신 장군과 그다음에 김양묘입니다. 김양묘 여기에 따라가는 게 신하들이니까 따로 독립적으로 돼 있죠. 그다음 여기에 가운데가 태종무열왕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 위에는 이렇게 구분 딱 돼 있는데
요 구분 먼저 만들어지고 여기 여기 만들어지고 여기 만들어지고 했는데 여기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아마 끼워 넣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왕비릉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법흥왕의 왕비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진흥왕의 왕비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제일 앞에 뭡니까? 김정희 봤던 여기에 뭡니까? 그 문흥왕은 없어지는 거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개의 고분은 무덤 규모로 봤을 때는 적성복합본이다. 무덤 구도를 봤을 때. 왜? 석실분으로는 저렇게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분들을 보기 가보시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삼국통일을 이루었던 태종무열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왜소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적성목강묘는 이렇게 기둥하고 돌을 세워서 거대하게 이렇게 형태를 크게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석실분들은 그렇게 크게 만들면 함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석실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짐. 그렇기 때문에 위에 흙들이 봉토가 그렇게 높지가 않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대부분 기록에 보게 되면은 태종무열왕 같으면 애공사 북쪽에 있다. 애공사. 야, 그러면 애공은 어디 있어? 굉장히 많이 들어본데, 애공.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신라의 55대 경혜왕. 진짜 이렇게 포석정에서 슬프게 죽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슬플레자 씁니다. 슬플레자. 그러니까 중국의 기록에 슬프게 죽었던 사람들을 보면은 애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중에 슬프게 죽은 사람 한 명 있어야 될 텐데, 슬프게 죽은 사람. 이 가운데 풍왕. 잘 나갔습니다. 정말. 진흥왕, 그죠? 진흥왕 뭡니까?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여기에 진지왕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학자들이, 여기 진지왕, 요건 진지왕이지, 그러니까 진지왕이라고 하면, 진지왕은 왕위에 폐위됐다. 그죠? 왕위에 폐위됐는데, 불법을 저질러서, 정말로 새끼가 밝아서 폐위된 것이 아니고, 아마 요때까지는 아마 진골 귀족들의 세력과 왕권이 거의, 성골 귀족 왕권이 거의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이 개혁 정치를 실현하려 했는데 아마 개혁 정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진골 귀족에게 아마 이렇게 탄핵돼서 쫓겨났기 때문에 아마 후대에 이 나중에 사람들이 아마 가장 슬프게 죽은 사람이 아마 진지왕이기 때문에 그 진지왕에 의해서 사찰을 만들었으면 분명히 아마 애공사가 아니겠나. 그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니까 아마 애공사는 이 지역에 있는 부분일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굉장히 논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나중에 김유신은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태종무열왕의 무덤이 여기서 한 70m 정도 떨어져서 태종무열왕 비가 있습니다. 그건 명확하죠. 신라의 56명의 왕이 있는데 8명 정도가 진위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지는 부분인데 거긴 대부분 다 비가 씌워져 있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죠. 무덤하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여기가 김양묘고 여기가 김은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김은묘라고 비정한 이유는 벌써 이때 당시에 김유신 장군묘로 송화산에 김유신 장군묘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이름 없는 그 무덤을 어떻습니까? 요 서학서원에서 있죠. 서학서원에서 서학서원 수리하다가 김윤문묘 비편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비가 나오니까 요 서학서원 일대 지역에서 김윤문묘를 못 찾으니까 그럼 비가 있으니까 이 비 꽂히는 장소가 아마 여기일 거니까 비 등이 하나 있으니까 또 태종무열왕의 둘째 아들이니까 첫째 아들은 문무왕이고 둘째 아들 김윤문이니까 아마 여기가 이런 이름을 지정하죠. 이 지정들이 대부분 다 1730년 이후에 와서 또 그 현대에 와서 지었다 보니까 아마 김윤문묘를 지정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무덤의 거리 안강의 흥덕왕 아니면은 우리 경덕왕 이런 데 보게 되면 성덕왕 이런 데 보게 되면 대부분 왕릉하고 이렇게 100m나 좀 떨어져 비를 대부분 세우기 때문에 아마 비를 세운다라면은 여기 너무 가까이니까 요 무덤하고 거의 되면 한 50면 70m 정도 된다 이러면은 지금 정해져오는 김양묘 무덤이 아마 김유신 묘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요 앞에는 이후에 기록이 명확한 김양묘. 김양묘는 김유신의 장례 방법에 따라서 태정무열랑에 배장했다. 딸림수다. 역시 김유신도 뭡니까? 기록에 보게 되면은 선왕의 문왕이 선왕의 업적에 따라 동일하게 군악 고치를 내서 장례를 똑같이 하고 그의 공적을 비로 새기게 해라. 그러니까 비를 새기게 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 태종무열랑 뭐에 딸려 묻었고 비를 새기게 했으면은 요 부분이 김유신 장군 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김유신 장군 묘라고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앞에 태종무열랑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고분의 규모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가 육안상 볼 때는 저것이 적성목광묘인지 석실분인지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렇게 잔디로 이렇게 덮어놨기 때문에 무슨 고분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경주 도심 지역에, 경주 시내 평지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고분들은 거의 뭐 90% 이상이 적성목광묘. 그 다음에 이 석실분들은 우리가 그 노소동, 노동동 고분을 가보게 되면 조그만하습니다. 스케일 자체가 조그맣습니다. 석실분들은 대부분 보기는 조그만 것은 마총 이런 부분들은 석실분이네, 조그맣네, 딱 사이즈가 구분 딱 되니까요. 그 다음에 위에 봉분 끝자락을 보면은 봉분 끝자락으로 표시됩니다. 우리가 황남 대충이나 아니면은 봉황대를 밑에서 보게 되면은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 봉황대 올라가 보신 분은 알지만은 봉황도 이렇게 밤에 올라가 보시면은 위에 우리 교실 반만큼 교실 한 3분의 반 정도 되겠네요. 만큼 이렇게 공터가 되어 있습니다. 공터에서 옛날에 거기에는 초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제일 높으니까 이제 경비병들 초소를 쓰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방공호가 있고 이랬던 부분이기 때문에 편편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 왜 그 부분이 편편하냐라면은 나무로 집을 그죠 우리가 그 대릉원에 가게 되면 천마총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나무로 집을 지어 있습니다. 대신 거기 가운데를 반 잘라서 유리관을 해놨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리관이 나무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을 볼 수 있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내고 유리를 설치했다는 뿐이기 때문에 그 뒤편에는 유리 대신에 나무 목각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괴짝처럼 되어 있으니까 거기 안에 유물과 시신을 넣고 그 담백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머리 크기만한 넷돌들이 이렇게 담백해놨죠. 그러니까 이 돌을 전체를 덮어버리면은 처음에는 나무집이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나무가 썩어서 힘이 없으니까 위에 돌 무더기가 푹 내려앉으니까 위에 꼭대기 부분이 편편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편편해지는데 여기는 보통 보시게 되면은 볼록은 그대로죠. 볼록. 왜? 돌로 집을 지어 놓으니까 흙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사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볼록하면 석실분이구나 이렇게 보통 볼 수 있고 사이즈가 좀 크면은 적성목광문에 이렇게 외관상 남아 있는 거. 물론 이게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부분은 조그마한 무덤도 있습니다만 지금 경주 노소동, 노동동, 그다음 대릉원 지역에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크기를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적성목각분입니다. 근데 그 적성목각분 같다는 느낌 들죠? 뒤에 4개 1, 2, 3, 4, 5, 4개 고분은 왜냐하면 그만큼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적성목각분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마 시대가 그 적성목각분이 왜 이렇게 석실분으로 바뀌냐라면은 일단은 무덤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경제적인 비용이 들고 안에 넣는 유물도 너무 고가의 그 제품들을 많이 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무덤 하나 쓰면은 경제가 휘청휘청하죠. 수백 명이 한 30여 동안 하고 그 만드는 제품을 이렇게 하고 장례도 오랜 기간 1년 가까이 진행이라면 정말로 국가의 모든 관심들이 거기에 되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함부로 줄일 수가 없으니까 이 불교가 들어옵니다.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불교는 이렇게 후장 많이 유물 넣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하게 소량의 유물을 넣는 것이 이제 일반화됩니다. 그러니까 유물이 소량이기 때문에 규모도 적게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무덤을 적성목각분 같은 큰 무덤들은 일회용입니다. 한 번 만들어서 쓰면은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없는데
여기 석실분들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왜? 돌로 만들어서 문을 만들어 두는데 우리가 구정동 방영분에 가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문 앞에 들어가면 돌문이 되어 있죠. 요 뒤에 장매, 여기 장상고문 요 뒤에도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덮어버리죠. 덮어버리고 나중에 거기 표시해 냅니다. 우리가 지금 전해져 오는 사천왕사지 옆에 있는 신문왕릉에 보게 되면은 이 신문왕릉을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옆에 벽돌로 이렇게 그 호석을 만들고 그 벽돌 호석이 무너지지 말라고 지탱석으로 이렇게 돌려놨는데 그 지탱석에 자세히 하나 보시면은 문자 크게 이렇게 크게 문자를 써놨어. 아, 그 다음에 요 돌 뒤로 이렇게 파면은 피자형으로 파게 되면 들어가는 문이 있구나 해서 추가장이 문 열면 추가장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문방에 문자가 표시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 나중에 답사할 때 보십시오. 요 뒤에는 문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에 추가장을 하려고 요 문을 표시를 해뒀구나. 그 표시를 안 해두면 어느 쪽을 다 또 파야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석실분들의 무덤을 보게 되면은 사명 오면 오늘날 가죽장처럼 가죽장처럼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안강에 있는 흥덕왕릉. 그죠? 흥덕왕릉 뭡니까? 왕비의 무덤을 만들고 나중에 자기 왕이 무덤에 합장에다가 이용해서 합장하는 기록으로도 나오고 우리가 고고학적인 발굴을 보게 되면은 그 순장이 아니면서도 같이 나란히 묻어져 있는 인골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덤 구조가 이제 활용적으로 바뀌어간다. 그리고 규모도 작아지고 유물도 적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검소해지고 거기에다가 불교에서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화장이 만들죠. 화장 제도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신라 시대에는 화장이 최고의 장례제도입니다. 신라 시대는 오늘날 왜 이 화장이란 이미지가 좀 이렇게 남겨져 있냐라면은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서 조선시대는 부모에 대한 공양이 최고의 효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신체는 손톱 하나까지 깎아서 고이 보관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화장했다. 완전히 폐륜화 된 거죠. 그리고 뭐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뭐 전쟁에 가서 죽은 사람, 전염병에 의해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전염병이나 전쟁 죽은 사람들은 시신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화장해서 유골만 가져와서 그 유골을 그냥 북망산천이라는 곳이 간 산에 이렇게 버려두는 그러한 경우거나 아니면 귀족들은 그것을 모아서 뼈 항아리에 모아서 뭡니까? 고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묶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 조선시대 보면은 그렇게 불길하게 죽었던 사람들을 장례 치르는 제도가 화장이다 보니까 조선시대 와서 화장 제도가 굉장히 뭡니까? 이미지가 나빠졌지만 사실은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는 귀족들만이 화장할 수 있다. 보십시오. 왜 귀족들마다 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스님들 크게 답의할 때 정말로 장작이 진짜 몇 톤씩 들어갑니다. 거기에 시신을 달고 또 시간 또 오래 걸리죠. 거의 반나절 이상 걸립니다. 나무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만 시신을 이렇게 딱 태울 수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그만큼 많은 목재를 구해서 그만큼 많은 어떤 연기라든지 이런 게 시설 나오는 데서 일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 경제적 재력으로도 안 될 뿐더러 또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뭡니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고의 왕들만 화장할 수 있었고 스님들도 어떻습니까? 신라 말이 되기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스님도 땅에 묻었어요. 매장.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대부분 통일신라 이전에는 스님들 무덤이 없습니다. 나중에 와서 뭐 원광법사의 뭐 부도 이런 부도가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는데 아주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은 최고고 그러니까 문무왕이 화장하는 경우고 신라의 왕들도 화장한 임금이 한 7, 8명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 이렇게 비운으로 죽은 사람을 이렇게 그 화장한 예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최고의 장례고 했는데 이미지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는 서학동에 있는 1, 2, 3, 4, 5분처럼 그런 대형분들이 이제는 줄어들고 근데 줄어드는 주 원인이 뭐냐라면은 경주 시내에서 도심에서 궁궐 앞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신라가 통일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주변 지역을 정복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옵니다. 볼모 잡아서 이제 서울에, 경주에 이렇게 집을 주고 이렇게 생활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무덤보다가는 사람 사는 공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부터는 503년 기준인가요? 그때부터는 그 뭡니까? 순장 제도도 금지를 하고, 이부터는 순장 제도를 금지하고, 나라 이름도 국호로 신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무덤들도 앞으로는 시내 못 쓰고 외곽 지대로 산구릉 지대로 바뀌다 보니까 이 스악동 같은 데는 거기에 천마총 같은 데는 무덤 벽들이 뭡니까? 강돌. 강에 있는 자갈돌들로, 큰 돌들로 이렇게 무덤 만들다 보니까 이게 돌들을 어떻게 합니까? 산에까지 가져와서 만들기도 굉장히 더 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없어지고 무덤 제도가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바뀌어지고 검수해지고 이렇게 대부된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덤들이 온 것이 이제 뭡니까? 이 태종무열랑처럼 이제 산구릉지대로 이제 오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보게 되면은 여기에 다 우리 선덕이 왕릉 가보셨을 겁니다. 다 이 둘레돌에 이렇게 호석이 있습니다. 돌로 이렇게 그 다듬은 돌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연석 돌이거나 이렇게 돌을 두르는데 그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흙이 무너져서 이 둘렀던 호석 돌 한 1m 정도 된 돌들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흙이 묻혀서 안 나오고 간혹 이렇게 간혹 하나를 뾰족뾰족 이렇게 하면 뾰족뾰족. 왜? 요거는 이제 무너져, 그러니까, 요런 호석들이 있으면, 이렇게 호석이 정연하게 있구나. 발굴 조사하면 뚜렷하게 호석 경계선이 나오겠구나. 거기 되면 출입 들어가는 문도 어느 정도 있겠구나. 이 무덤은 왕의 무덤이지만은, 혹시 왕비하고 같이 섰는지, 여러 가지를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흥동왕 같으면, 일반적으로, 왕도 왕비의 능력을 만들어 놓고 같이 무덤을 쓰네? 이런 경우가 대부분 생기죠. 앞에 이제 비를 씌우죠. 비.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 29대 그 태종무열왕까지는, 이전까지는 비가 없습니다. 비를 새기지 않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중국과 굉장히 많은 문화 교류를 하다 보니까 중국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태종무열왕이 먼저 비를 최초로 만듭니다. 근데 문화라는 것은 받아들여서 발전해서 나가는 문화도 있지만은 처음 문화를 받아들일 때 최고의 수준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점점점 변화를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러면 신라에서 왕릉비로 처음 만든 것이 태종무열왕 비인데 태종무열왕 귀부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일신라 시대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비에 그 새기는 귀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선생님, 조선시대 사람들은 청자를 못 만들었다면서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청자를 못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려시대 사람들은 중심을 청자에 뒀기 때문에, 청자의 그 빛이 안 됐기 때문에, 청자에 집중했기 때문에 청자를 만든 거고, 조선시대에 와서는 군청이나 자기나 백자가 훨씬 더 미적 감각이 있다 생각하고 대중화로 퍼졌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다. 그 시대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2024년도에 정부의 가장 핵심 정책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지 기술의 변화 발전은 항상 기술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변화 발전한다. 쇠퇴도 물론 겪지만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고의 뛰어났던 뭡니까? 귀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신. 그러니까 이 비신들 다 끼워지죠. 아마 이 일대 지역도 발굴 조사하면 최소한 비 몇 개는 이렇게 확인될 건데, 일단은 이수에 여기 에게 대부분 다 이제 태종무열왕 지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명확하다. 그러니까 이 태종무열왕 이전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무덤은 기록이 가장 명확한 선덕여왕릉. 선덕여왕은 다무나 기록이 명확하고 사철왕사 유적이 또 오랫동안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태종무열왕처럼 비가 딱 새겨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시초가 되는 겁니다. 김춘추. 이 김춘추인데 대단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압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나 손자에게 이름 지을 때 뭡니까? 정말로 고민만 하냐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죠? 누가 내 호 하나 지달라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짓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춘추. 아, 그러면은 김춘추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용춘이다. 그죠? 용춘. 또는 용수라는데, 불교실. 덕만. 그 다음에 진덕이왕, 선덕이왕. 그죠? 아니면 비담. 비담이 아주 인도의 훌륭한 승려죠. 아, 비담을 줄여서 뭐 비담. 이렇게 하죠. 이제 대부분 태종무열랑 아버지 용수 시대까지는 그의 이름들을 대부분 다 불교식의 훌륭한 불교 승려나 불교식의 이름을 따서 짓습니다. 법흥왕, 법을흥하겠다. 법흥왕 부인 마야 부인, 부처님의 어머니가 마야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야 부인 이름을 빌려오는 겁니다. 다 이렇게 불교식 이름을 뭐 아비당 빌려와서 대부분 쓰는데 춘추의 아버지는 대단합니다. 왜? 자기는 아버지가 진지왕이 폐위되어 있고 당연히 아버지가 뭡니까? 이 진골 세력에서 폐위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자기가 대를 이어서 진평왕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었을 거고 또 내가 왕이 되면서 내 아들 춘추는 이렇게 꾸준하게 둘러서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직계의 왕이 되었음이 분명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평왕은 뭡니까? 이 용춘을 사촌이죠. 원래 용춘이 왕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 사촌이 왕이 됐기 때문에 사촌을 없애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없애지 않고 뭡니까? 오늘날 국무총리, 장관 이런 병부령 이렇게 직위를 줍니다. 왜? 그걸 보게 되면은 육부 뭡니까? 진골 세력에 의해서 폐기됐다는 거. 왜? 우리 왕족은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고 이 용춘이 욕심내지 않고 왕권이 욕심내지 않고 그대로 뭡니까? 선덕왕이 왕이 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러고 진덕이 왕이 되는 부부죠. 그런데 이 용춘은 황룡사 부충탑을 아버지의 기술자를 데려와서 신라 장인 200명과 함께 황룡사 부충탑을 만듭니다. 만들면서 이 그때 당시에 본격적으로는 교류가 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문화가 들어오고 그때 중국 대륙을 통일합니다. 왜? 수나라와 당나라가 그 흩어져 있던 춘추 전국 시대에 왔던 그 시대를 수나라와 당나라가 60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500년대 말년되면서 통일하니까 중국의 대륙의 흐름을 보니까 이제는 불교의 시대에 가고 유교의 시대가 온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 핵심을 따는 것은 공자 사상인 공자. 공자가 썼던 역사, 공자 나라 썼던 역사가 뭡니까? 춘하추동입니다. 공자의 모국의 12명의 역사의 왕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죠? 그것을 정말 근거없처럼 되는데 그 공자의 아이콘, 공자의 핵심이었던 춘추, 공자의 저수였던 춘하추동을 줄여서 아들 이름 춘추라 짓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춘추라는 이름을 너의 시대는 이제는 불교의 시대에 끝나고 유학의 시대, 유교의 시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너는 너의 시대를 준비해라. 이름을 줍니다. 그죠? 대단합니다. 아버지가 춘추에게 이름을 그렇게 주고 너의 시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그죠? 춘추를 우리는 흔히 하죠. 춘추는 우리가 봤을 때 배족자다, 배신자다. 춘추는 왜 고구려, 백제, 우리 민족을 통일하는데 왜 당의 외세 세력을 데려와서 통일할까? 굉장히 민족의 배신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합니까? 일제강점기 때 단재 신채호 선생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선 1천년 역사의 가장 아쉬운 사건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실패를 했다. 묘청이, 그죠? 서경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으면 저 넓은 중국 만주 대륙을 우리가 그대로 고구려 땅을 흡수해서 조그마한 일본에, 썸나 일본에게 이렇게 지배적인 식민지 받지를 않을 건데 그것을 평양으로 천도하지 못하는 개경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김부식이다. 이 김부식은 예전에는 장군이기도 합니다. 아주 대학자지만 예전에는 고려시대에는 문무가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군이 곧 문인이 되고 문인이 곧 장군이 되고 오늘날 또 국방부 장관이 꼭 문인이 아니라도 국방부 장관 되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죠. 그러고 역사 속을 이렇게 쓰죠.
신라를 전통성으로. 왜? 북한에서는 전통성이 뭐입니까? 단군 조선에서 고구려를 통해서 고려를 통해서 조선을 통해서 이 조선을 정통성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쓰는 부분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군 조선에서 신라를 통해서 고려 조선을 통하니까 대한민국 이름을 이렇게 바꾼 전통성이 나는. 그러니까 전통성 논리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나라 이름을 조선이에요. 왜? 단군 조선도 조선이고 이시 조선도 조선이고 본인도 조선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통성을 내세우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비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김부식이는 여기 뭡니까? 김춘추는 배신자다, 민족의 반역자다, 이런 이미지가 각식되어 있는데 아무런 비판 없이 합니다. 근데 이 김춘추가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지 우리는 알죠. 그죠? 왜냐하면은 신라와 백제의 가장 중요한 경계선에 있는 성이 합천의 대야성입니다. 합천의 대야성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자기의 첫째 사위에게, 그죠? 김문순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이 맞사위가 어떻게 됩니까? 맞사위가 자기의 부하 아들 거밀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취하죠. 그 부하 거밀이 뭡니까? 백제 장군 윤춘과 도합해서 아내의 식량과 무기고를 불태워버리고, 그죠? 일어나버리죠. 일어나버리고 이 첫 번째 사위가 뭡니까? 백제 장군 윤춘이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하니까 항복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누가 말입니까? 죽죽이라는 사람이, 백제 사람은 믿을 사람이 윤충은 못 되니까 나간 즉시 우리는 죽습니다. 끝까지 견뎌서 싸웁시다. 이렇게 하죠. 근데 그래서 정문을 열고 나가니까 결국은 자기도 죽고 해서 그 목이 잘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김춘추의 딸과 둘이 고타소라는 거 목이 잘려서 백제의 감옥에 파서 감옥 밑에 묻고 감옥의 사람들 죄수들이 밟고 다니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니까 나중에 김유신이 옥문국 전투에서 백제 장군 8명 잡아서 시신과 포로 교환을 합니다. 백제 장군에게 사신을 보내죠. 너희 장수 8명이 붙잡혀서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데 이 8명을 살려줄 테니까 우리 성군의 김춘추의 사위와 딸의 시신을 돌려줘. 맞교환합니다. 맞교환하죠. 그 옥문고 전투가 사람들은 경주 근처에 있는 여근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김춘추가 싸웠던 여근곡은 조선시대에 와서 대부분 표현한 게이고, 대부분 우리가 선덕여왕이라든지 이랬던 부분들은 대부분 다 뭡니까? 합천 대야성 인근 지역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던 성으로 대부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으로. 그런 법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갑니까? 고구려에 들어가서 볼목으로 잡혀서, 그죠? 우리 구토짓을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나라에 가서 싸우죠. 10여 년 동안 목숨을 걸습니다. 왜? 최고의 왕권의 실력자가 뭡니까? 외교 정책의 일선으로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외교 정책의 최일선은 그 밑에 있는 장관 일선을 봅니다. 왜? 본인이 가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 부담을 고스란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완벽됐을 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춘추는 최고의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나라에 가서 당태종과 합의합니다. 자, 당태종은 머리 아픕니다. 왜? 지금 그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수나라가 고구려와의 전쟁에 30년 동안 양만춘이나 수양대군 같은 거죠. 그 30년 전쟁 때문에 피해로 해서 어떻습니까? 중국 대륙이 무너집니다. 그것을 이어받았던 당태종이 고구려가 가장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찾아가죠. 우리의 후방은 책임져야 되니까, 고구려의 후방은 우리가 책임지니까 당나라는 백제에 싸우는데 도움을 또 협의해서 백제 전쟁에 소정방과 함께 백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단재 신철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같은 가족이다, 같은 민족이다, 같은 나라다, 민족의식이 없습니다. 오로지 없애야 될 적국입니다. 각국은.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같은 민족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뭡니까? 이제는 당나라와 또 20년간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나 백제가 당나라에 붙는 것보다가 신라에 붙는 것이 같은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당나라와의 전쟁을 20년간 하게 되면서 동질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큰 것이 평화입니다.
뭐니 해도 왜? 대부분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그죠? 전쟁터에 남자로 태어나면 16살부터 죽을 때까지 전쟁터에 가야 됩니다. 3년에 가도 5년간 전쟁 있을 때마다 벌려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다. 그 다음에 그 죽음의 공포가 이제 전쟁이 없으니까 좀 사라졌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지배층이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왕들이 3명이 있는데 왕들이 1명밖에 없으니까 지배층에게 내야 될 세금이 3분의 1로 줄때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때. 그죠? 전쟁의 공포가 없어지고 세금이 감면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금이 불국사, 석굴암 이런 것들이 화려한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무엇보다도 전쟁이 없다는 그런 것들을 이룩한 사람이 김춘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해왔던 그 김춘추의 무덤이 있는 곳이 싹. 그죠? 아버지가. 김유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유신 역시, 그죠? 보시면은, 이제 그 비담이, 그죠? 난을 일으켜서 김춘추가 바로 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되지 않고 뭡니까? 이게 진덕의 왕에게 이렇게 한 6년 정도 더 맡기고 진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는 법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비담의 난은 선덕의 왕 때, 삼국사에 보면 비담의 난 중에 선덕의 왕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선덕의 왕은 원래 지병이 있었는데, 왜? 본인이 죽거든 내 무덤을 어디 묻어라 그런 유언도 있고, 몸이 아파서 황룡사에서 백고자회를 여러 번 했고, 그다음에 선덕의 왕은 오랫동안 아마 질병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나이도 왕이 될 때도 벌써 한 40살 정도 이상이 됐어도 여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평균 수명으로 보게 되면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굉장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됐기 때문에 이 선덕의 왕에 대한 기록에는 성고황조, 성서는 우리 조상의 할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덕의 왕과 뭐 진성의 왕처럼 키가 크고 아름답고 뭐 세련됐다 뭐 이런 표현이 전혀 없고 아주 성스럽고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을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그분이 죽었는데 선덕의 왕이 죽었는데 아마 이 정보 통제를 김유신과 김춘추가 한 것. 자기의 세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비담은 오늘날의 2인자입니다. 국무총리인데 당연히 진골 귀족에 자기가 왕이 돼. 왜? 선덕의 왕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도 불구하고 진골 귀족의 회의에서 화백회에서 왕을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김춘추 할아버지가 왕이었던 김춘추 아버지의 준비 이런 걸로 가지고 왕이 되어 있다 정보를 통제했던 그런 욕심이 있고 그때 당시에 군사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김유신입니다. 동부승자죠. 그래서 아마 선덕의 왕이 있을 때 백제에게 나라의 성이 한 40개 정도 빼앗기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신라 사람들 굉장히 선덕왕이 첨성대나 분황사나 황룡사 구축을 만들었으면 굉장히 대단하지만은 선덕의 왕이 있을 때 신라가 최약체입니다. 힘이 제일 없죠. 그러니까 또다시 진덕의 왕을 왕위로 이어야 되겠다가 하니까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죠. 그러니까 그 기록이 역사 기록에는 비담이 안 죽었다 했지만 아마 그러한 부분도 있죠. 그것을 진압했던 사람이 뭡니까? 김유신이죠. 김유신 역시도 대단합니다. 보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하나. 우리가 삼국사에 볼 때 누가 이야기했다. 우리가 경주 지역의 옥산서원에 있는 거기에 삼국사기 책을 보니까 앞에 삼국사기라고 안 적혀져 있고 삼국사로 적혀 있는데 이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김부식이 쓸 때는 삼국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삼국사도 있고 삼국사도 기도도 표현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통합해서 삼국사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우리 기록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삼국사도 쓰고 삼국사기도 쓰지만은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통합해서 삼국사기 기록이 삼국사기로 보통 표현한다. 그래서 표지가 삼국사 때 있던 부분들은 처음에 쓸 때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다. 이 책 제목이 삼국사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로 쓰는 게 올바른 표현 기법이고요. 김춘추를 보게 되면 김춘추 역시 대단합니다. 이게 뭡니까? 김유신 얘기했죠. 옥중에 뭐 저기 있다. 그죠? 좀 대단해요.
김유신, 그죠? 김유신.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무덤 중에 하면 김유신인데, 원래 이렇게 돼 있죠. 현재이고. 구영왕릉, 김유신의 할아버지. 지금 김유신의 유적은 충북 진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김서연이다, 그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김무력인데, 김서연이 아직 가야계에서 진골 귀족으로 대접받았지만, 신라 정통 귀족이 아니어서 굉장히 아마 멸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가야 김씨는 굉장히 아마 경주 김씨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라시대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은 같은 신분끼리, 같은 가족끼리 대부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같으면 우리가 그 신라 신분이 성골 있고 진골 있고, 그 다음에 6두품부터 1두품까지, 6두품, 5두품, 4두품, 1두품까지 해갖고 8개의 신분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진골과 진골이 결혼하지 않으면 진골과 6두품이 결혼하게 되면은 6두품이 진골 되는 것이 아니고 진골이 6두품으로 강등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같은 계급에 이렇게 직위에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니까 그 주변을 찾으면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김유신이나 모든 사람들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조카들이라든지 숙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가족 질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죠. 우리가 뭐 유럽도 동일합니다. 유럽의 뭐 합스부르크 가문에는 합스구르트, 왜? 가족끼리 결혼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권력과 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 있다 보니까 아마 김서연이 가야계 진골 출신이지만은 경주의 정통 진골이 아니니까 서연이, 그죠?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면부인이라고 하는데, 꼬임에서 이렇게 동거를 하다가 드디어 김서연이 어디입니까? 충북 진천의 만노군으로 파견 갑니다. 그때 이제 이 만명부인이 이제 뭡니까? 따라가려 하는데 아버지가 알고 감옥에 방 안에 가두고 유폐를 하죠. 유폐를 하고 하는데 하늘에서 천둥이 쳐서 벼락이 떨어져서 그 문을 열고 나와서 충북 진천에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김유신은 아이를 놓을 때 몇 달 만에 놓냐라면은 20개월 만에 놓습니다. 한국 사기에 20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어딨냐? 충북 진천에 보게 되면은 김유신의 그 사당이 있고요. 요 위에 뒤편에 보게 되면 이렇게 태실이 있습니다. 태실. 충북 진천. 있고, 사당이 있고, 요 태실이 이렇게, 요 부분인데, 아마 요 뒤편에, 요 뒤편에, 처음에는 대부분 사람들 요 부분 하는데, 요 뒤편에 있는 아마 이렇게 김양묘가 아마 계시는데, 이름 역시 동일합니다. 요 무덤이죠. 김유신의 무덤이, 요 무덤. 수울동에는 만명이죠. 만명 부인 쭉 하시면은 20개월 만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이 김춘추의,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연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김유신의 이름을 질 때 또 짓습니다. 보시면은 아버지가 김서연이 김유신의 이름을 지을 때 부인에게 말했다. 내가 경진일 밤에 길몽을 꾸어 아이를 얻으니 경진이로 이름을 지어야 하겠다. 그러나 얘기에 벌써 이제 중국이 얘기, 사서 오경이 얘기에 날이나, 그죠? 날이나 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지 않는다. 김목요일, 뭐 김6월, 뭐 이렇게 날이나 달 이렇게 뭐 이름을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에는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는다. 그 이전까지 신라 사람들은 이름 짓습니다. 거친 사나이, 거칠부. 다 이 차도는 다 이신 줄 압니다. 아니, 왜? 그 이자도 우리나라에 한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다들 일자, 이자도 있는데 대부분 아닙니다. 김씨. 박재상입니까? 김재상입니까? 모릅니다. 삼국사기에는 박재상, 삼국유사는 김재상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아마 어머니 성을 따르는지 아버지 성을 따르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름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건 여기 서학동에 있는 진흥왕, 김진흥부터 성씨가 이렇게 정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주 서학동에 있는 김진흥왕부터 성씨가 김씨로 이렇게 왕족으로 대부분 표현하죠. 아마 그래서 신라시대에도 성씨가 20개, 고구려 백제인들도 다 성씨가 20개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름 짓는 방법인데 아마 신라시대 사람들 초기에도 대부분 금성문이라든지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죠? 금성 이러면은 성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디안처럼
주먹 들고 일어서 뭐 이런 식으로 신라시대 사람들도 아마 그런 이름으로 지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생기 모습이라든지 출신 지방이라든지 아마 그런 걸로 이름 짓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으려니까 그 태어난 날과 시로는 이름을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짓나 하니까 지금 경자죠. 지금 경진일 밤이니까 경자는 유자 비슷하, 경자가 유자 비슷한다. 경진일 밤에 김경진이로 김유신 이름을 지으려 하니까 그건 애기에 그거로 짓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경자는 유자와 글자 모양이 서로 비슷하고 진자는 신과 의미, 소리가 서로 비슷하여 못하고 더구나 옛날 어진 사람의 중국의 어진 사람의 아주 뛰어난 문장가 대문장가가 유신이 있습니다. 유신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름지가 있으니 그렇게 이름 짓지 아니하자 드디어 이름을 유신이 했다.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름이 그 시대를 말하죠. 아, 춘추의 시대가 왔구나. 유신의 시대가 왔구나. 그 이전까지 불교식으로 이름을 따왔던 것이 시대가 딱 끝나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준 너희의 시대는 이렇게 될 것이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빽이 좀 있어야 이제 훌륭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의 화랑이 됐을 때 제자, 낭도들, 수련 낭도들인데 독특하게 용모의 향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유신이 화랑이 됐을 때 밑에 있던 낭도들은 왜 용모의 향도를 할까? 혹시 종교적인 집단인가? 아직까지 이 문제는 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일반인 낭도가 다른가? 왜 용모의 향도를 했을까? 결사될까?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뭐 단체일까?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름은 김유신은 고구려 낭비성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날려서 드디어 이름을 알리는 기록이 있고요. 김유신 정말 어린 사람입니다. 김유신과 김준추는 정말로 우리가 수어지기랍니다. 물과 고기 같은 김유신과 김준추는 수어지교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리고 그 김준추가 없다면은 김준추만 있었다라면 통일하지 못했을 거고 김유신만 있었도 아마 통일하지 못했을 거고 아마 두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죠? 그 두 사람 얘기는 뭐 다음 기회에 한번 하고요. 대신 김유신이 뭡니까? 정말로 합니다. 태종무열란 김춘추, 그다음 태종무열란 김춘추가 드디어 소정방의 도움을 받아서 백제를 사비성을 함락합니다. 함락하니까 이 당나라의 소정방이 이야기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백제를 멸했으니까 고구려보다는 신라를 먼저 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뭡니까? 군사를 사비성 언덕 위에 1만 명을 서린기를 통해서 유인궤죠. 유인궤를 통해서 이렇게 만명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 사람도 알죠. 아, 당나라 사람이 백제를 멸하면 다음은 신라를 멸한다 라고 신라 사람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그 태종무열왕이 이야기하죠. 태종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노? 하늘이 백제를 우리의 원수 백제를 멸해준 당나라가 우리를 치는데 우리가 거기에 싸우면은 하늘이 나를 도와주겠는가? 이렇게 하죠. 근데 김유신이 이야기죠. 유명한 말을 합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인데 어찌 어려움을 당해 스스로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허락해 주십시오. 신라군 싸우겠다 하니까 당나라가 신라군의 반란의 기미가 있다 해서 그냥 이렇게 백제 의자왕과 신록 93명 또 1만 명의 병사들을 포로들 잡고 배 타고 당나라에 갑니다. 당나라에 가니까 태조인 끝나고 고종 이야기하죠. 어찌 내친 김에 신라를 병합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노? 백제 의자왕만 잡아오고 하노? 그러니까 하니까 신라 사람들 보니까 내가 여러 가지의 이렇게 김유신에게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김유신이 받지를 않습니다. 어디상 왕과 내가 같이 싸우는데 그죠? 내만 받으면 우리 왕은 뭐가 되뇨?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되뇨? 이렇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김유신과 김준추의 관계는 형제와 부모와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도모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한 부분이죠. 그러한 철저한 어떤 부분들 피로 맺은 혈명이죠.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역시 선도산에 뭡니까? 그 가족관계 문명왕후, 문희, 보희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문명왕후. 이제 그 다음에 이 문명왕후, 그죠? 자기 동생의 딸 지소를 아닙니까? 김유신이 또 60에
뭡니까? 조카와 또 결혼을 하고 그 지소 부인이 이제 지소 부인이 있기 이전에도 뭐 60대기 이전에도 물론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뭐 제임의 부인, 뭐 제임의 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제임의 부인이 지소 부인인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들이 10명 정도가 있으니까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기록은 아마 전통성을 기록하기 위해서 아마 제임의 부인과 아마 지소 부인 2명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고 뭐 축국을 하다가 됐다는 거죠. 된 부분들. 역사적 설명을 드렸던 부분. 나머지 김유신이 오봉산에 있는 유적입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모죽질환과 군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김유신이 이제 단석산 오봉산에서 군사들에게 뭡니까 보리로 술을 이렇게 대접했다라는 지맥석 있죠. 그 앞에 부분이 그 오봉산성입니다. 오봉산성. 지금은 이렇게 대부분 다 뭐 경작증이나 이게 고등지 채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도산 유적들은 신라 역사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은 것이고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의 정말로 무궁무진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그 고분 1호부터 4호부터 그다음에 뭐 예공사 이런 유적들은 정말로 연구해야 될 부분 많고 또 가장 축진 것은 이렇게 김유신과 김준추가 있는 곳이다. 그죠? 김유신과 김준추가 머무는 수학도 정말 대단한 곳이라 생각하면서 오늘 못했던 부분 다음번에 다시 요약 정리해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